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큰 파도를 일으켰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 있나요? 이미 지나간 줄 알았던 감정이 어느 날 문득 다시 살아나는 순간, 오래된 돌벽에 남은 이끼처럼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감정이 있다는 걸 저는 그 봄에 처음 알았습니다. 올해로 65, 혼자 산 지도 어느덧 10년째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나는 삶이란 게 오직 견디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사랑 같은 건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라고, 내겐 다시 찾아오지 않을 감정이라 믿었죠. 그런 내가 봄이 막 들어서던 어느 날, 충청도 산자락의 한 절에서 열리는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집 안의 공기가 너무 답답해서 잠깐 마음을 식히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인생의 균형이 한순간에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절은 계곡을 따라 들어가야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좁은 산길을 걸을 때마다 흙냄새가 짙게 올라왔습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부드러웠고, 바람은 겨우내 말라있던 내 마음을 간지리듯 스쳤죠. 대웅전 앞에는 낡은 종각이 있었는데 그 종이 울릴 때마다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리는 마치 물결 같았어요. 가까운 산을 한 번 감싸고 다시 내 마음으로 되돌아오는 느낌이었죠. 그날 처음으로 그를 봤습니다. 참가자 중 한 명, 회색 모자를 눌러 쓴 남자. 이름은 윤서, 68이라 했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하다였습니다. 아니, 조용하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습니다. 그에게선 고요가 사람의 형태를 하고 걸어가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어루만지며 경내를 천천히 걷는 그 뒷모습엔 어쩐지 쓸쓸한 품격이 있었죠. 그날 저녁 스님이 마련한 차담 시간에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젊을 땐 이런 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조금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약간 쉰 듯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목재가 내는 따뜻한 울림처럼요.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편해진다는 건 뭔가를 내려놓으셨다는 뜻인가요? 그는 찻잔을 잠시 바라보다가 스치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기보다 이제는 버텨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였어요. 절집의 공기, 차향 종소리, 그의 눈빛 모든 게 내 안에 잔잔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숙소 창문 틈으로 산바람이 흘러들었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느리게 뛰었어요.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자꾸 윤석 씨를 떠올렸습니다. 버텨야 할 이유가 없다는 그 말. 그건 슬픔일까, 해방일까? 다음 날 새벽, 우리는 함께 마당을 쓸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김이 오르고 젖은 흙냄새와 향나무 향이 뒤섞였어요.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빗자루를 옮기던 순간 손끝이 그의 손등과 닿았습니다. 놀라 손을 뗐지만 그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게 부끄럽네요. 그 웃음에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내 안에 먼지 낀 창문을 조용히 열어젖히는 기분이었어요. 오래 멈춰 있던 시계의 태엽이 갑자기 감기듯 내 안의 시간도 그때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레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밥을 나누고 마당에 낙엽을 함께 쓸고 짧은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그가 지나칠 때마다 나는 향 냄새보다 먼저 그 사람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멀리서 종각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묘한 슬픔이 스쳤습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를 품고 있는 사람처럼.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숙소 복도를 걷다가 그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도 같기도 고백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왜 미안하다고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춘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새어나온 희미한 불빛이 내 발끝을 비추고 바람은 내 귀에 그의 목소리를 계속 실어 나르듯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가가도 될까? 혹시 내 마음이 누군가의 상처를 건드리게 되는 건 아닐까?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내 안에서는 묘하게 따뜻한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오래된 봄 같은 감정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의 한마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앞으로 제 인생의 모든 균형을 뒤흔들게 될 줄은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잠시 뒤 윤석 씨의 그때가 밝혀지며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날 이후로 윤석 씨를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사람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풀리지 않은 매듭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조용한 호수 아래에 깊고 어두운 물살이 흐르는 것처럼요. 절의 새벽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종소리가 먼 산에 부딪혀 돌아올 때면 공기가 떨렸고 마루 밑에서는 새들이 날갯짓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대웅전 앞 돌계단에 앉아 향 피운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의 미안함은 누구를 향한 걸까? 그날 아침 스님이 청소 구역을 나눠주셨습니다. 윤석 씨는 대웅전 뒷마당을 맡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쪽 구역 같이 하면 안 될까요?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입 밖에 나온 변명은 스스로도 어색했지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낙엽이 한 움큼씩 바람에 날렸습니다. 대웅전 뒤편엔 오래된 회양목이 서 있었는데 가지마다 거미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석 씨는 말없이 낙엽을 쓸다가 허리를 숙인 채 조심스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 실린 피로와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가 주머니에 넣어둔 낡은 종이 한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노랗게 바랜 봉투, 접힌 자국마다 시간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봉투를 열어젖히자 그 안에 글씨가 눈에 비쳤습니다. 당신을 미워할 수 없어요. 그날의 일은 우리 둘 다의 상처였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윤석 씨는 황급히 손으로 편지를 잡아 주머니에 넣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죠. 그냥 오래된 거예요.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간직하기도 힘든. 그 말에 무심한 듯한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등의 흉터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국은 오래된 상처지만 그 순간엔 막 생긴 것처럼 선명해 보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웅전 벽면의 불화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그려진 부처의 얼굴은 온화했지만 그 눈매엔 이상하게도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죠. 청소를 마친 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고 멀리서 풍경 소리가 울렸습니다. 향 냄새가 공기 속에 번지고 촛불은 아주 작게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윤석 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일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그날 저녁 스님이 참가자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내일은 자유참선의 날입니다. 누구든 마음속에 남은 무거움을 내려놓으세요. 스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내게는 이상하게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으면 안 된다. 밤이 깊어가자 절은 온통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달빛이 마루에 흩어지고 풍경이 흔들리며 작은 금소금이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촛불 하나를 들고 윤석 씨의 숙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석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문이 열릴 때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오래된 포기가 배어 있었어요. 방 안은 향 냄새와 촛불의 그을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벽 한쪽엔 누렇게 빛이 바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의 윤석 씨와 한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편지 잃어버릴 뻔했죠. 그건 누구 건가요? 그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가 남긴 겁니다. 20해 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벽을 따라 길게 늘어졌어요. 그는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내가 사랑한 여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가난했고 책임질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밀어냈습니다. 그 뒤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마음 한켠엔 늘 그때의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손등에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편지에서 알았어요. 내가 떠나보냈던 그 여자가 나를 찾아왔었다는 걸. 바로 이 절까지요. 그런데 그때 난 도망쳤습니다. 겁이 났거든요. 그 여자를 보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결이 무겁게 가라앉았고 창문 밖의 바람은 촛불을 꺼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석 씨의 얼굴이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어요. 그때 도망쳤던 이곳으로. 미안했다고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서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 나는 알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속죄를 위해 온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하지 못한 채 남은 사람의 외로움으로 이곳에 온 거라는 걸. 그런데 그가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니, 종소리가 아니라 내 심장의 박동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공기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윤석 씨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어요.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그 시선 속에는 단순한 오해라 치부하기 어려운 확신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신 건가요? 그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더니 촛불이 남긴 그름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착각이면 좋겠네요. 하지만 그날 본 눈빛이, 그 웃음이, 그 목소리가 지금 당신과 너무 닮았어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내게 했던 마지막 말이 기억나요. 다음 생에서도 꼭 다시 만나자. 그런데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도망쳤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기억의 조각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나 역시 어떤 남자를 두고 오래 미련을 남긴 적이 있었죠.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 그 시절 세상은 너무 좁고 가난했고 나는 너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희미한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 윤석 씨가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이번 템플스테이에 신청한 이유도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내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 때문이라니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여자는 젊은 시절에 나와 닮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알고 있던 그때의 나보다 조금 더 여리고 조금 더 슬퍼 보였죠. 이 사람, 그녀가 당신 아닙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내가 젊은 시절 잠시 머물렀던 절과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사진의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생에서도 꼭 다시. 그 순간 마치 오랜 세월이 한 줄기로 이어져 내 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되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었고 풍경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윤석 씨는 내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늦게라도 찾아온 게 죄라면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아직은 그 단어를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 역시 마음속 어딘가에 묻어둔 그때의 나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산의 냄새와 젖은 흙향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부른 심지가 깜박이며 내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그 여자가 나였다면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정말 내가 그 여자인 걸까?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싸웠습니다. 나는 문득 그가 낮에 흘린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일은 우리 둘 다의 상처였어요. 혹시 그 편지에 우리가 그와 나를 뜻하는 건 아닐까? 새벽이 되자 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내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듯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에 돌계단이 젖어 있었고 발밑에서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그때 윤석 씨가 절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산은 안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하죠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옷깃에 빗방울이 맺혀 반짝이고 손등의 흉터에 물이 스며드는 모습이 이상하게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만약 그가 그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 여자가 맞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무엇을 위한 걸까? 스님이 아침 예불을 시작하자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윤석 씨는 눈을 감았고 나도 모르게 그의 곁에 다가갔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어떤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확인해야겠다고. 그의 말이 단순한 기억의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어진 인연인지. 절의 뒤편에는 오래된 기록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곳엔 수십 년간의 방문자 명부가 보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걸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그날 밤 일기장 한쪽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운명이라면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절집의 모든 것이 씻긴 듯 반짝였어요. 나무 잎마다 빗방울이 매달려 햇살을 반사했고 산새들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향 냄새와 젖은 흙향을 실어 나르며 마치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바람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결심을 되새겼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이 인연이 진실인지 착각인지. 스님께 양해를 구해 기록보관소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곳은 절의 가장 뒤편, 오래된 석등 옆에 자리한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눅눅한 나무 냄새와 먼지, 낡은 종이의 향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빗줄기가 공기 속 먼지를 반짝이게 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조용히 떠다니는 듯 했어요. 철제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1990년, 1985년, 1979년. 서랍의 손잡이는 차가웠고 종이들은 누렇게 바랬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끝에 종이의 거친 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1년 템플스테이 참가자 명부라는 제목이 적힌 두꺼운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책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먼지가 후욱 날렸고 코끝이 간질거렸습니다. 첫 장에는 손으로 쓴 이름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그 속에서 내 시선이 멈춘 곳. 윤석진 당시 24세 직업공장 근로자 주소 충북급.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이정화 당시 22세 직업학생 주소 서울동.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화, 내 이름이었습니다. 숨이 막혀 한참 동안 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어지럽고 귀에서는 종소리 같은 울림이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이름 옆에는 내 생년월일과 달랐습니다. 1960년생 이정화. 나는 1959년생이니까 1년 차이.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절묘하고 완전히 같다고 하기도 애매한 숫자. 책장을 넘길수록 그날의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4월 18일 오후 두 참가자 대웅전 앞에서 대화하다 하산. 당시 폭우로 인해 일부 참가자 조기 귀가. 글씨는 번져 있었지만 단어들이 내 눈을 찔렀습니다. 대웅전, 폭우, 하산. 모두 윤석 씨의 이야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나는 명부를 덮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나일까? 아니면 나를 닮은 또 다른 사람일까?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윤석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놀라서 책을 덮었지만 그는 이미 내 앞에 와 있었습니다. 햇살 속에서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혹시 찾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옛 기록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하죠. 과거를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의 말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를 정말 잊지 못하셨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내 인생의 봄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그 봄을 스스로 밀어냈죠. 그때 비가 내렸어요. 지금처럼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젖은 나무 향을 데리고 들어왔고 공기 중의 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나는 그 냄새 속에서 낯선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윤석 씨가 나를 바라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날의 비, 대웅전 앞에서 울던 사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심장이 대답했습니다. 희미하지만 정말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날에 내가 울고 있던 장면.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물이 빗물에 섞여 돌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감촉만큼은 생생했습니다. 그게 정말 나였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윤석 씨는 조용히 다가와 책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등의 흉터가 햇살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정화 씨, 혹시라도 그게 당신이라면 이제는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미워한다는 감정보다 그보다 훨씬 깊고 오래된 감정이 일렁였어요.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 그가 돌아간 뒤 나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명부의 맨 마지막 장에는 이상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폭우로 인해 일부 기록 손실. 대웅전 앞석 등 근처에서 발견된 남녀의 낙서 있음. 그 낙서의 내용이 붉은 잉크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정화, 윤석 다음 생에도. 숨이 멎었습니다.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도 귀 안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 대웅전 앞 석등을 찾아갔습니다. 비는 이미 멎었고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석등의 표면에는 이끼가 낀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손끝으로 더듬자 아주 옅게 새겨진 두 글자가 느껴졌습니다. 화화 그리고 석씨. 그 순간 무언가 확실해졌습니다. 우린 진짜로 한 번 더 만난 것이다. 석등 앞에서 나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손끝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석등 표면을 따라 흐르는 이끼의 감촉이 마치 살아있는 듯 느껴졌어요. 화화와 석씨이라는 두 글자. 그것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은 우리의 흔적이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글자를 따라가며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가 남긴 거야.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 그리고 그보다 조금 무거운 숨소리. 돌아보니 윤석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등을 하나 들고 있었어요.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그림자가 석등 위로 겹쳤습니다. 역시 여기 계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오면 추워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글자 기억나세요?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내 손가락이 닿은 부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새겼던 글씨예요. 가슴이 세게 뛰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날의 여자가 저였나요? 그는 잠시 말을 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비가 무섭게 내렸죠. 대웅전 앞에서 당신이 울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걸지 못하고 그저 돌계단 밑에서 바라봤어요. 그때 당신이 돌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새기기 시작했어요. 화, 석. 그걸 보고서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등불이 바람에 휘청이며 그의 얼굴을 반쯤 비추었는데 그 빛 속에는 후회와 회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이제 다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는 도망쳤어요. 그리고 다음 날 폭우로 이 절이 잠시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내 안의 시간이 멈춘 건. 그의 목소리가 떨릴 때마다 내 심장도 흔들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괴로워한 그날이 내게도 익숙한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돌계단, 젖은 손끝의 감촉, 그리고 새기던 글자. 기억은 희미했지만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슬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돌아오신 거예요? 내가 묻자 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받고 싶어서요.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의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흉터가 있는 손이 내 손등 위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무게를 덜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벌이라 생각했거든요. 그 순간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석등 위에 등불이 꺼질 듯 흔들리더니 금세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늦었을 뿐. 윤석 씨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화 씨는 지금의 나를 용서할 수 있나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대답을 하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떠났을 때 나는 한참 동안 절 마당을 걸었어요. 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몰랐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할 힘도 없었거든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나를 용서한 건가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이렇게 당신을 다시 만난 건 아마도 용서하라는 뜻 아닐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하늘의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고 석등의 이끼 위에서 은색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얼굴을 동시에 비췄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나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긴 시간 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느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윤석 씨가 호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썼어요. 당신이 용서받길 바랍니다. 하지만 용서받기 위해선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말은 바로 당신을 향한 거였어요. 그가 편지를 내게 건넸습니다. 편지지는 세월의 다라 가장자리가 부서질 듯 얇았지만 그 안의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 그 사람에게 있다면 그 마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을 견딘 사람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너무 늦은 걸까요? 내가 그렇게 묻자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그의 흰 머리카락 사이를 스쳤습니다. 늦었어도 아직 끝은 아니에요. 이제야 시작일지도 모르죠. 그 말이 바람 속에서 천천히 퍼져 나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어요. 새벽 종소리가 절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보다 맑고 길게 바람에 실려 산 너머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결 같았어요. 나는 종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방 안엔 향 냄새와 젖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석 씨와 함께 석등 앞에 서 있던 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끝엔 여전히 그 차가운 돌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은 템플스테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스님은 아침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물과 같습니다.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모여서 다시 흩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심으로 맑은 물은 어디로 가든 결국 빛을 비춥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석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흘러왔다가 잠시 머무는 물방울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공양 후 우리는 마당을 함께 걸었습니다. 햇살이 대웅전 지붕의 금빛 끝을 반짝이게 했고 새들이 낮게 날며 경내를 가로질렀습니다. 바람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겨울의 잔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조용하네요. 내가 말하자 윤석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요. 그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정리된 것 같다는 그 표현. 무언가 작별을 예감하는 듯 했어요. 어디 가실 건가요? 아니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이 절에 오기 전부터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정화 씨, 저는 이제야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내 안에는 죄책감이 한겨울의 얼음처럼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당신을 보고 나서야 그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햇살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깊은 여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제 따뜻한 봄을 좀 맞이하세요. 그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내 팔을 따라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점심 무렵 우리는 절 근처의 작은 산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계곡 물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바람에 섞여 낮게 울렸습니다. 윤석 씨는 길가에 풀잎을 스치며 말했습니다. 이 소리 들리시죠? 종소리랑 비슷한데 조금 더 깊어요. 옛날에 스님이 그러셨죠. 사람의 마음 속에도 종이 하나씩 있다고. 그 종이 울릴 때 비로소 진짜 자신을 듣는 거래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이제는 고요한 소리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요함은 때로 이별의 전조이기도 하니까요. 절로 돌아오는 길에 윤석 씨가 발길을 멈췄습니다. 정화 씨, 잠시만요. 그는 호주머니에서 낡은 시계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태엽 시계였죠. 유리 표면은 금이 가 있었고 바늘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20살 때 샀어요. 그날 그 사람과 함께 산 거예요. 그때 이후 한 번도 제대로 맞춘 적이 없었죠. 멈춰 있는 게 오히려 내 시간 같았거든요. 그가 시계를 내게 건넸습니다. 이제는 정화 씨가 가지고 계세요. 당신을 보면 멈춘 시간이 다시 움직이는 기분이 들거든요. 나는 시계를 손에 쥐었습니다. 무겁고 따뜻했습니다. 그 속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소중한 물건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괜찮아요. 언젠가 다시 돌려주셔도 돼요. 그게 내 남은 인생의 이유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의 웃음은 잔잔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나는 시계를 품에 넣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겠다고. 해가 저물 무렵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절의 지붕에 금빛이 번지고 계곡에서 올라오는 물 한 개가 대웅전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종각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윤석 씨가 말했습니다. 이 절의 종소리는 참 이상해요. 울리면 울릴수록 마음이 조용해지니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어쩐지 등 뒤로 찬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꺼내어 불빛 아래 놓았습니다. 멈춰 있던 시침과 분침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세하게 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틱, 틱.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은 다음 날 아침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절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 법종이 산에 메아리 쳤을 시간인데 그날은 어쩐지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산새 한 마리가 처마 위에 앉아 날개를 털고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그 틱, 틱 하는 시계 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심장처럼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절의 마당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스님과 몇몇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님은 낯빛이 어두웠고 그 가운데 윤석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 무슨 일인가요? 내가 묻자 스님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침 예불 전에 윤석 보살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순간 귀에서 피가 쏟아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대웅전 뒤편 윤석 씨가 어제 앉아 있던 벤치 근처였습니다. 그는 스님의 품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손등의 흉터가 하얗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윤석 씨.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시 어지러워서.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약했습니다. 스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다고 하시네요. 약을 드셔야 한다는데 가지고 오지 않으셨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그가 했던 말. 이제야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 말에는 이별의 예감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스님은 응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윤석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쉬면 나을 겁니다. 여긴 조용하잖아요. 병원 냄새는 싫어요. 그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엔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를 방으로 옮기자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에 내려앉았고 나는 그 빛이 사라질까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스님께 약이라도 부탁드릴게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오래 전부터. 무슨 말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병원에서 말하길 오래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오길 잘했어요. 당신을 다시 봤으니까. 그의 말이 공기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럼 템플스테이에 온 이유가 그냥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너무 크게 뛰었습니다. 왜 그런 걸 저한테 숨기셨어요? 당신이 떠날까 봐요. 난 늘 도망쳤는데 이번엔 당신이 먼저 떠날까 봐 겁이 났어요.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셨어야죠. 나도 함께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요. 이제라도 같이 있어 줄 수 있나요?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울고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향 냄새가 흘러들었고 그 향 속에 섞인 약한 나무 냄새가 낯설게 따뜻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괜찮을 때까지, 아니, 괜찮지 않아도 있을게요. 그가 나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정화 씨는 여전히 그때처럼 말하네요. 비 오는 날에도 웃을 줄 아는 사람. 그 말에 가슴이 터질 듯 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때 당신은 왜 그렇게 도망쳤어요? 그때는 나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이 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의 말이 방 안의 공기를 떨리게 했습니다. 창문 밖의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 그림자가 그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정화 씨, 혹시 시계는? 네, 제 방에 있어요. 어젯밤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조금 더 살아있나 봐요. 그의 말이 끝나자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창문이 덜컥 흔들리고 향초의 불꽃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그의 얼굴이 마치 빛 속으로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윤석 씨, 괜찮아요? 그가 힘겹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종소리가 들려요.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를 보는 듯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그날도 이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 울던 날 종이 울렸죠. 지금은 울리지 않아요. 아니요, 지금 울리고 있어요. 정화 씨, 들리죠? 그 소리, 바로 당신이에요.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내 손을 벗어났습니다. 나는 그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가 아주 약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나 이제 괜찮아요. 그의 숨결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진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고 낮고 슬프게 울리는 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햇살이 한 줄기 들어와 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얼굴엔 고요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의 종소리는 멎었고 마당의 새들도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윤석 씨가 누워있던 방은 여전히 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이제 그가 없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허무함이 섞여 있었어요. 스님은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분은 참 평온하게 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에 시계를 쥐고 계시더군요. 시계를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제 방에 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에 방문을 열었을 때 그분 품속에 시계가 있었습니다. 아마 새벽에 가져가신 모양이에요.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위엔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온기, 손끝으로 닿으면 사라질 듯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시계는 그의 베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시계의 초침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틱, 틱, 틱.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는 듯 들렸습니다. 나는 시계를 가만히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제야 멈출 수 있었던 사람. 그의 시간은 멈췄는데 왜 내 시간은 아직도 그를 따라가고 있을까? 스님은 조용히 향을 갈며 말했습니다. 인연이란 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모양을 바꾸어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분이 떠나며 남긴 시계는 아마 당신이 이어야 할 시간이겠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앞이 흐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정지한 듯 느껴졌습니다. 바람 한 줄기도 들지 않았는데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 그건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 소리 바로 당신이에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 소리 바로 당신이에요. 그는 아마 내가 울 때마다 그 눈물 속에서 종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는 슬픔의 울림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였던 거예요. 며칠 뒤 스님이 그의 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건 그분이 당신께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낡은 종이와 연필로 쓴 글씨, 봉투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 씨에게 부디 봄이 오면 웃으세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얇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는 달아 있었고 안쪽에는 익숙한 글씨체가 차곡차곡 눌려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1년 대웅전 앞에서 그녀를 보았다. 울고 있었다. 말을 걸지 못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시작된 날. 나는 한 장, 또 한 장을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한 여자를 향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봄 같았다. 그 웃음을 두고 떠난 나는 여름이 오지 않는 세상에서 살았다.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사랑은 잘못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꼭 한 번만이라도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불러보고 싶다. 눈물이 흘러 노트에 잉크가 번졌습니다. 그는 그토록 오래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노트를 품에 안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너무 파랬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이 향 냄새를 멀리 데려갔습니다. 대웅전 앞석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끼 낀 표면 위로 햇살이 내려앉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다시 쓸었습니다. 화, 석.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들려요. 그 종소리. 눈을 감으니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안에 그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 씨, 웃어요. 그게 내게 가장 듣고 싶은 소리예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절의 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어제보다 부드럽고 길었습니다. 스님이 종각에서 천천히 줄을 잡아당길 때 종은 금속이 아니라 마음으로 울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울림 속에서 나는 그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방으로 돌아와 시계를 다시 꺼냈습니다. 초침은 여전히 틱, 틱하고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 시계를 머리맡에 두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 당신의 시간을 이어갈게요. 그날 밤 꿈속에서 윤석 씨가 서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어요.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그 뒤로 눈부신 햇살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새벽 꿈에서 깬 나는 한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은 아직 어둑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틱, 틱 소리를 내며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 안정적이었지만 그 안에 윤석 씨의 숨결이 스며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불을 걷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탁자 위엔 어제 읽다 덮어둔 그의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으니 종이의 표면이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으로 만질 때마다 마치 그의 손이 내 손등을 덮는 듯한 착각이 들었죠. 나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반쯤 남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 씨에게 이 편지를 다 쓰고 나면 그 아래는 아무 글자도 없었습니다. 문장이 끊긴 자리엔 연필이 눌린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손이 멈추는 순간 그 시계와 함께 시간이 멈췄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편지를 다 쓰고 나면 뭐라고 하려 했을까?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소리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화 씨, 이제는 웃어요. 그게 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나는 다시 노트의 앞장을 넘겼습니다. 그가 남긴 글에는 그의 인생이 그리고 그의 속죄가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젊은 날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선택을 후회했는지를 솔직하게 적어두었더군요. 나는 사랑을 두려워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잃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잃은 건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그의 문장은 단순했지만 묘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었다는 말. 그건 곧 그가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노트의 중간에는 낯선 문장이 한 줄 있었습니다. 절에서 새벽마다 들리던 종소리는 사실 내 마음의 울음이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가 늘 말하던 종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가 남긴 영혼의 흔적, 미안함의 회화, 그리고 사랑의 언어였던 거예요. 나는 손끝으로 마지막 장의 빈칸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펜을 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문장의 끝을 대신 이어주고 싶었습니다. 정화 씨에게 이 편지를 다 쓰고 나면 잠시 고민하다가 나는 아주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당신에게서 배운 사랑으로 나 자신을 용서하려 합니다. 글씨를 다 쓰자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을 대신 써주는 순간 나는 비로소 그를 이해했다는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늘은 연보랏빛에서 주황빛으로 서서히 변했고 절의 지붕 끝에 걸린 이슬방울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나는 노트를 품에 안고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을 지나며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향냄새와 섞인 윤석 씨의 채취가 느껴졌습니다. 대웅전 앞에는 스님이 향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맑네요. 스님이 말하자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이 떠나서 그런가 봐요. 대신 제 안이 이렇게 맑아졌거든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향 하나를 내게 건넸습니다. 그 향은 마지막 회향회상의 향입니다. 떠난 이의 공덕을 남은 이의 삶으로 이어주는 의미가 있지요. 나는 향을 받았습니다. 불을 붙이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고 그 위로 연기가 하늘로 가늘게 뻗었습니다. 향내는 달고도 쓸쓸했어요. 그 냄새 속에서 나는 윤석 씨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었다. 늦었을 뿐. 나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늦은 사랑도 사랑이었어요. 향이 거의 다 타들어갈 즈음 내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그의 손이 내 손등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향의 연기가 산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들었습니다. 절집을 감싸는 그 낮고 깊은 소리. 그건 분명 그가 말하던 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 바로 당신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들려요. 그리고 이제 괜찮아요. 그날 오후 나는 절의 뒤편에 있는 작은 비탈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길가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고 그 사이로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아볼게요. 당신이 미처 살지 못한 시간까지. 그때 시계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틱. 그 소리가 마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회향식 회상식은 절에서 열린 작은 추모 의식이었습니다. 윤석 씨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하늘은 놀라울 만큼 맑았습니다. 한겨울 끝자락의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지만
그 속에 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찬바람은 차가웠지만 부드러웠고 햇살은 따뜻했지만 아릿했습니다. 대웅전 앞에는 흰 국화 몇 송이가 놓여 있었고 향이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연부를 외우고 참가자들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나는 향을 들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향 끝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내 손끝을 스치며 공기 속으로 가늘게 흩어졌습니다. 그 연기 냄새는 묘하게 달콤하면서도 쓸쓸했어요. 마치 오래된 편지를 불태울 때의 냄새처럼요. 나는 윤석 씨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절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미 세상을 다 이해한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그가 떠나던 아침 그의 얼굴에 떠오르던 평온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의 마지막 말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스님은 연부를 멈추고 내게 향합을 건넸습니다. 이 향은 그분이 남긴 시간의 일부입니다. 그 향이 다 타는 동안 마음속에서 한 가지는 꼭 비우세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비워야 할 것은 미련일까, 죄책감일까, 아니면 그를 잃은 슬픔일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워야 할 건 늦게 온 사랑은 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향합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에서 따뜻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가 마치 그의 손길처럼 다정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사랑이었어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종을 3번 울렸습니다. 첫 번째 종소리는 산 너머로 흩어졌고, 두 번째 종소리는 내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고, 세 번째 종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 바로 당신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하얀 연기가 부드럽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대웅전 계단에 앉아 산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파래지고 바람이 내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분명히 그가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그 시계의 초침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틱, 틱, 틱. 그 규칙적인 소리는 내 심장박동과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시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유리 표면의 금이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번졌습니다. 멈춰 있었던 시계가 이제 내 손 위에서 생생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의 시계인가요? 네. 그분이 제게 주셨어요. 멈춘 시간을 대신 이어달라고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잘 오셨습니다. 절은 떠나보내는 곳이 아니라 이어주는 곳이지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이어주는 곳. 그래요, 윤석 씨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간은 내 안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나는 시계를 귀에 대보았습니다. 초침 소리 사이로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화 씨, 이제 당신의 시간이에요. 눈을 감으니 그 말이 종소리와 섞여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절집이 붉게 물들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한꺼번에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 울던 나, 그리고 지금의 내가 모두 한 줄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인연에는 늦음조차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양이 산 뒤로 넘어가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향연기가 흩어졌고 그 연기 속에서 윤석 씨의 얼굴이 아련히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제 차례예요.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을 때 하늘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별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그의 미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나는 노트를 꺼내어 마지막 장 아래에 한 줄을 덧썼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내 삶이 되었습니다. 그 글씨를 다 쓰자 방 안의 시계가 조금 더 큰 소리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틱틱틱. 이제 그 소리는 내 심장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내 시간으로 살아볼게요. 회향식이 끝난 다음 날, 나는 절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이제 발걸음을 옮기려 하니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 했다. 방 안에는 아직 윤석 씨의 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새벽 햇살이 대웅전 기둥을 따라 번졌다. 스님은 마당에서 나를 배웅하며 미소 지었다. 세상은 산 아래에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얻은 고요를 잊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이상하게 깊이 남았다. 산 아래의 세상, 그 말이 마치 윤석 씨가 내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처럼 느껴졌다. 산길은 전날 내린 비로 축축했다. 신발 밑에 진흙이 달라붙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벼웠다. 길가엔 물방울이 맺힌 풀잎이 반짝였고 산새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아래로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그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마치 누군가가 길을 열어주는 듯 했다. 그 순간 가슴 안에서 시계가 틱틱 하고 울렸다. 손목 위의 진동이 마치 윤석 씨의 숨결 같았다. 같이 내려가요. 그렇게 속삭이며 나는 천천히 걸었다. 산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작은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의자 위엔 오래된 신문 한 장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낙엽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신문의 날짜는 오래전이었다. 1981년 4월. 나는 손끝으로 그 숫자를 만지며 미소 지었다. 참 이상하죠. 다시 돌아온 봄이에요. 버스가 도착했다. 창가에 앉아 산을 바라봤다. 멀어지는 절의 지붕, 종각의 윤곽, 그리고 그 너머로 피어오르는 향연기.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흩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저 무언가를 완전히 떠나보내는 깨끗한 눈물이었다. 버스가 마을로 들어섰을 때 아이들이 길가에서 뛰놀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 웃음은 윤석 씨의 말처럼 살아있는 소리였다. 그가 말하던 종소리의 의미를 이제야 알았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저마다의 소리를 내며 그 소리가 세상을 이어준다는 것. 버스에서 내려 동네 카페에 들렀다.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그 냄새는 절의 향 냄새와 달랐지만 이상하게 같은 위로를 주었다. 창가에 앉아 노트를 꺼냈다. 윤석 씨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다. 그의 마지막 문장 아래에 나는 새로 한 줄을 더 썼다. 오늘 나는 당신이 보지 못한 세상을 걸어갑니다. 커피잔을 들어 입술에 댔다. 쓴맛 뒤로 은은한 단맛이 느껴졌다. 그 맛은 삶 같았다. 쓰지만 결국 남는 건 달콤함이었다. 그때 가슴 속의 시계가 다시 틱틱 울렸다. 나는 웃었다. 응, 나도 들려요. 며칠 뒤 나는 도시에 도착했다. 회색빛 건물들,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자동차 소음.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 소리들조차 따뜻하게 들렸다. 절에서의 고요가 내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작은 서점 앞을 지나는데 진열대에 놓인 노트들이 눈에 들어왔다. 표지가 윤석 씨의 노트와 닮아 있었다. 나는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당신의 내일을 적어보세요.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서 그 노트를 샀다. 이제 나의 이야기를 써야 할 차례였다. 집으로 돌아오자 방 안엔 오래된 시계가 있었다. 그 옆에 윤석 씨의 시계를 나란히 놓았다. 두 개의 시계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초침이 맞닿는 순간이 종종 찾아왔다. 그때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당신과 내 시간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구나. 밤이 깊어지자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절의 종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노트의 첫 장을 열었다. 늦은 사랑은 죄일까? 그 문장을 제목으로 적었다.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썼다. 아니요. 늦은 사랑도 사랑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는 데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뿐이에요. 글을 쓰다 보니 마음속에 평온이 찾아왔다. 윤석 씨가 내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된 용기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소리는 잦아들고 대신 시계의 소리가 또렷해졌다. 틱, 틱, 틱. 그 소리 속에서 나는 잠들었다. 꿈속에서 윤석 씨가 절의 석등 아래에 서 있었다. 그가 내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 울어요. 당신의 시간은 아직 남아 있잖아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내 삶을 살게요. 다음 날 아침 빗방울이 멈춘 도시는 유난히 맑았다. 나는 시장 골목을 걸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과일 냄새,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트로트. 그 모든 소리가 어쩐지 반가웠다. 절의 고요함과는 달랐지만 세속의 소리에도 따뜻함이 있었다. 그날 오후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았다. 노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 진행 보조.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신청했다. 아마도 윤석 씨가 있었다면 이제는 당신이 누군가를 위로할 차례예요.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며칠 뒤 복지관의 조그만 강의실에서 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누군가는 잃은 배우자를, 누군가는 후회스러운 젊은 날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 윤석 씨가 겹쳐 보였다. 나는 조용히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늦게 깨달은 사랑도 사랑이에요. 우린 모두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 말을 하며 스스로 놀랐다. 그건 누군가에게 건넨 위로이자 나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했다. 봉사가 끝난 뒤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석양빛이 구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석등의 글씨를 떠올렸다. 화, 석. 시간이 흘러도 그 글자는 내 마음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주머니 속 시계를 꺼냈다. 햇살이 금간 유리에 반사되어 눈부셨다. 초침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리듬은 이제 내 심장과 같았다. 나는 시계를 귀에 대고 속삭였다. 들리죠? 이제 제 시간이 움직이고 있어요. 봄이 완전히 왔다. 거리엔 벚꽃이 흩날리고 공기에는 단내 같은 향이 퍼졌다. 나는 그 향 속에서 절의 향 냄새를 떠올렸다. 다르지만 닮은 냄새였다. 삶과 죽음, 이별과 만남 결국 같은 순환의 냄새였다. 복지관 일은 점점 익숙해졌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내게 물었다. 아가씨, 당신도 누굴 잃은 적이 있나요? 나는 잠시 웃었다. 네, 하지만 잃었다기보다 다른 형태로 함께 있어요. 그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참 다행이네요. 그 사람은 아직 행복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 노을이 물들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도로를 가득 채웠다. 나는 그 속을 천천히 걸었다. 꽃잎 하나가 손등에 닿았다. 그 감촉이 윤석 씨의 손과 닮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절로 편지를 썼다. 스님께 안녕하신가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윤석 씨의 시계는 여전히 잘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제 안의 시간도 조금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봄이 완전히 지나면 다시 절에 들르겠습니다. 그땐 새로운 이름으로 종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문득 생각했다. 그땐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까? 아마 정화가 아니라 다시 피어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나는 다시 산길을 올랐다. 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계곡의 물은 맑았고 대웅전의 종은 바람에 맞춰 천천히 흔들렸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석등 앞에 섰다. 이끼가 더 짙게 끼었지만 화, 석의 글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손끝으로 그 위를 쓸었다. 다녀왔어요. 바람이 불었고 종소리가 울렸다. 나는 가방에서 시계를 꺼냈다. 이제는 완전히 내 시간이 되어 있었다. 초침은 여전히 틱, 틱 울렸고 그 소리는 산의 고요 속에서도 선명했다. 나는 시계를 석등 아래에 잠시 올려두었다. 당신의 시간은 멈췄지만 당신의 사랑은 계속 흘러요. 그 말을 마치자 산새가 날아올랐다. 날개짓 소리와 함께 종소리가 한 번 더 울렸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웃으며 흘렸다. 이별은 슬픔이 아니라 다음 만남의 약속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늦은 사랑이 죄라면 그 죄로 살아갈게요. 당신이 남긴 따뜻함으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면서. 바람이 내 머리칼을 흔들었다. 햇살이 손끝에 닿았다. 멀리서 스님이 종을 울렸다. 그 소리가 산을 타고 퍼져나가며 나를 감쌌다. 그건 윤석 씨의 목소리 같았다. 정화 씨, 잘 지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눈부시게 파랬고 구름은 천천히 흘렀다. 손목의 시계가 틱, 틱 하며 살아있었다. 나는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이번엔 두려움이 없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늦은 사랑이 있나요? 그 사랑은 지금 어떤 시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나요?